인터넷 사이언스의 신기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 뭘지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유도 폭탄입니다. 뭐 일반 폭탄과 유도 폭탄은 거의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천재와 바보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 네. 일반 폭탄은 영어로 보통 하면 덤밤이라고 그래요. 덤밤 뭐 우리말로 멍텅구리. 저 얼마 전에 그 멍텅 그거구나. 예. 근데 유도 폭탄은 스마트밤이라고 합니다. 그 실제 똑똑한. 군대에서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해요. 예. 군대에서도. 근데 멍텅구리라는 표현은 안 쓰죠. 근데 이제 덤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쓰는데 근데 일반 폭탄은 유도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력, 뭐 바람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목표물을 향해서 가긴 가지만 정확하게 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서울시청을 향해서 폭탄을 투하했는데 엄하게 저기 뭐 삼각지 국방부라든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뭐 육상 빌딩이라든지 이렇게 위에서 던지니까 뿌리니까 그럴 수 먼 데서 있겠네. 목표물이 크게 벗어나서 떨어질 확률이 그만큼 높고 그만큼 정확하게 때리려면 목표물에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종사들이 상대적으로 적의 대공하기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민간인 지역이라든지 민간인에 대한 오폭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군사 목표물을 겨냥했는데 민간인 주거 지역에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높은 것이 이제 일반 폭탄의 특징이고 반대 유도 폭탄은 이제 정확한 유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반대인 거죠. 그래서 목표로 하는 목표물을 그야말로 쪽집게를 집어내듯이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쪽집게 폭탄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그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그 교량 어떤 특정 교량을 목표로 해서 파괴할 때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는 B-27 폭격기 정확도 폭격의 정확도가 1km 넘었다고 그래요. 던지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뭐 시청을 향해서 떨어뜨렸는데 뭐 국방부 근처에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왜 국방부 바로 옆 아닙니까? 되게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하필이면 왜 같은 말에서 국방부 우리 장관님 포함 다 보시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왜? 제가 25년 동안 있으면서 애증이 많아요. 제2의 직장 아니에요 국방부가 그렇죠. 사실. 근데 거기 다 그냥 국방부 얘기를 원래 하고 사람들이 계세요. 자기 직장 평생 직장에 대해서 애증이 다 있기 마련이잖아요. 애 정도 있으신 거죠? 그러면 애가 크니까 그만큼 있는 것이고 그런 데 있는데 하여간 그때 보통 도량 하나를 파괴하는데 9,070발이 폭탄이 필요했어요. 만발. 근데 이게 이제 베트남전 접어들면서 정확도가 좀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량 하나 파괴하는데 폭탄이 176발이 필요했는데 이게 이제 걸프전, 이라크전 접어들면서 한두 발로 가능한 최근에 이제 한 발로도 가능하죠. 그 정도로 이제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확실히 그 스마트 폭탄이라고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 뭐 정확도 향상 분을 보면.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예를 좀 좁혀서 말씀해 주시면요. 어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유도 폭탄은 그 원조는 2차 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독일에 의해서 정말 극소수 아주 소량이 사용됐지만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역시나 베트남전이었죠. 그때 이제 B-52 폭격기를 동원해서 재래식 폭탄, 멍텅구리 폭탄을 뭐 몇천 발, 몇만 발을 투하했는데 이게 이제 융단 폭격이라고 그랬죠. 근데 볼 때는 이제 그리스도태요 그냥 있는 대로 다 툭대밭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서 일단 외형만 보면 완전히 적군을 박살낸 것처럼 보였지만 선멸한 것 같이 보일 거 아닙니까? 다 그렇지만 축소됐는데. 실제로 결과를 놓고 보면 그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뭐 단적인 예인데 폭탄은 아니지만 뭐 탄환의 경우, 총탄의 경우 베트콩이나 월맹고 한 사람을 죽이는데 총탄 몇만 발이 필요했다 이런 데이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똑똑한 이제 스마트 밤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등장한 것이 보통 폭탄의 레이저 광선으로 유도되는 레이저 유도 키트를 장착한 폭탄을 만드는데 이게 그 유명한 이제 페이브 웨이 시리즈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지금까지 계속 업그레이드된 폭탄이 나오는 건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스마트 폭탄이지만 명중률이 100%가 안 됐어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그 완성이 안 됐었기 때문에 한 50% 정도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진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그 탄호와 철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는 1965년부터 4년 동안 미군이 무려 600대의 전투기, 폭격기 이런 걸 동원해서 폭격을 해서 파괴를 하려고 그러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레이저 유도 폭탄을 개발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팬텀기라든지 이런 데 장착을 해서 이제 폭격을 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단번에 성공을 합니다. 단 한 발로 파괴한 건 아니고 여러 발의 레이저 유도 폭탄을 투하해서 아무튼 한 번 출격에 파괴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스마트 폭탄이 굉장히 전 세계에 이제 관심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 68년 이후에 6년 동안에 한 2만 5천여 발이 투하가 돼서 18,000개의 표적을 파괴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레이저 광선으로 유도되는 폭탄만 있었던 건 아니고 월아이라고 해서 이제 TV 카메라로 유도되는 이런 폭탄도 그 당시에 개발이 돼서 이제 활용이 돼요. 근데 그때 왜 그럼 명중률 이게 100%가 안 됐냐 하면, 우리 원쌤 잘 아시지만 레이저 광선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날이 흐리거나 그렇죠. 뭐 그다음에 안개가 꼈거나 이러면 이게 레이저 광선이 산란이 돼 가지고 정확하게 유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100%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과거의 멍텅구리 폭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명중률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만 5천 개 써서 18,000개 표적을 파괴했으면 쫙 대단합니다. 진짜 스마트한데 스마트 폭탄. 스마트폰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스마트폰 폭탄도 미국에서 만들었겠죠?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 폭탄도 미국에서 만들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한 건 미국 쪽에서 많이 갖고 있지 않았냐. 예. 스마트 죄송합니다. 폭탄은 말장난이었어요.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받으시니까. 아이고 얘기 되는데. 그래서 아재 기구 같아서 강조해서 비난하고 싶어요. 네, 아주 뚜렷이 하여튼 그 비난의 의사를 명확히 해주셔서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발명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소련제지만 이것도 소련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고 이건 독일제예요. 아 독일이에요? 예, 독일에서도 사실 뭐 V2 로켓도 그렇고 굉장히 처음 만든 게 많잖아요. 맞죠. 이것도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이 개발한 중장갑 목표 타격용인 프리츠 X라는 이제 폭탄이 있어요. 이게 역사상 최초의 스마트 폭탄인데, 이게 스페인 내전 때 독일 공군 이제 루프트바페라고 하잖아요. 독일 공군이 이동 중인 함정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폭격이 일반 범용 폭탄으로 잘 안 되니까, 또 옆에 물에 떨어지면 이거는 뭐 효과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폭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이 프리츠 X라는 거는 길이는 3.3m고 무게는 1.4톤의 굉장히 강력한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폭 1.4m의 날개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이제 뭐 조절하고 뭐 꼬리 날개 있고 이래서 유도 장치하고 이제 점광 신호기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유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폭격기에 탑승한 독일군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점광 신호기로 폭탄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라디오 원격 조대가 무선이죠, RC. 그죠? RC로 컨트롤. 낙하 궤도를 수정해 가지고 이제 목표물에 폭탄을 명중시키는 거예요. 이 점광 신호기란 거는 이제 레이저 이런 수준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 아마 그 프레시 빛 비추는 거를 좀 잘 멋있게 말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죠. 요거는 1938년부터 개발이 시작돼서 1943년 7월 21일에 실전 배치가 되는데 9월 9일 날, 그러니까 실전 배치된 지 2달도 안 돼가지고 9월 9일 날 단 3발의 프리츠X가 이탈리아 해군의 만재 배수량 4만 5천 톤의 최신형 전함 당시에 비토리오 베네토급 3척 중에 한 척을 침몰을 시켜요. 그리고 다른 한 척은 항행 불능에 빠뜨리고, 그래서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스마트 폭탄의 존재를 그때 세상에 처음 알리게 되죠. 죄송한데 근데 그 독일이 이태리 그 배를 때렸다고요? 둘이 같은 편 아니에요, 이태리 대전 때? 수축국인가요? 그렇죠. 원래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1943년 9월 달에 이탈리아가 연합군 쪽에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항복된 무주공산이 된 이탈리아를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가지려고 그러고, 독일이 동시에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차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어영부영하고 있는 이 이탈리아 군대를 이제 독일이 공격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또 그 둘이 싸울 때도 있었군요. 예, 그렇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적군이 활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죠. 네네. 4만 5천 톤이면 굉장히 큰데, 우리 그렇죠. 전에 얘기했던 거의 비스마르크
전함하고 비슷한 크기. 네, 최신의 전함이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스마트 폭탄으로 이제 두 대를 사실상 이제 못 움직이게 만든 거니까 굉장한 초기로서는 굉장한 전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아, 근데 아까 키트가 하셨잖아요. 키트가 돼서 이게 뭐 스마트해진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미사일에다 키트를 하는 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키트하면 우리가 이제 조립식 이런 얘기인데 그쵸, 예, 뭐 게임기요. 그다음 뭐 달면 이게 뭐 예, 그렇죠. 무슨 뭐 테니스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게 MK-80이라고 아주 전형적인 멍텅구리 폭탄입니다. 딱 폭탄같이 생겼네요. 그렇죠. 이 페이브웨이라는 거 2라는 건 여기 이제 페이브웨이 2라고 적혀 있죠. 요거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각종 장치를 부착을 해가지고 얘를 유도 폭탄으로 만드는 거예요. 진짜 키트인데 진짜 우리 키트예요. 게임기 같은 그 키트 그거네요. 예. 에드원. 예.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게 이제 레이저 광선 쫓아가는 유도 키트 같은 거죠. 이 뒤에 보존하기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걸로 이제 방향에다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유도탄을 새로 만들면 되지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원래 있는 폭탄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키트를 붙이자 이래가지고 나온 개념이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레이저 유도 폭탄은 범용 폭탄의 레이저 유도 키트를 이렇게 장착을 이제 하는 식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런 제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미국의 레이시언사와 록히드 마틴사가 제작한 바로 이 페이브웨이 키트인 거죠. 이 키트에는 뭐 레이저 탐지기, 컴퓨터, 일회용 배터리, 뭐 조종용 카나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보존알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장착이 돼 있고 유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투기나 지상군이 이제 목표물에 레이저 빔을 비추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투기 조종사가 목표 근처 상공에서 레이저 유도 폭탄을 투하를 하게 되죠. 그럼 얘가 이제 목표물에 레이저 빔이 반사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감지한 다음에 목표물을 따라가서 명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뭐 공중에 떠 있는 뭔가가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이제 반사가 되고 있는 거를 저기가 폭격기가 가다가 폭탄을 떨어뜨리면 얘가 요걸 쭉 가가지고 딱 이제 맞추는 이런 거. 이게 언제 많이 봤냐면 우리 옛날에 제 1차 걸프전 때요. 1차 걸프전? 예, 그때 보면은 그 스텔스기가 가다가 십자선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밑에 쏘면 그때 스마트 폭탄이 많이 처음 나왔어요 우리나라 때. 흑백 영상으로 막 중계하고 그랬거든요. 그 영상 우리가 이거 그렇죠. 게임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그거 X 이렇게 하다가 연기 나잖아요. 그렇죠. 터져갖고 그거요. 예. 그런 게 이제 이런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예. 되고. 요건 이제 멈춰 있는 경우나 아주 느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좀 뭐 빨리 움직이는 전투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유도 폭탄이라기보다는 뭐 유도 미사일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레이저 유도를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우리가 비행기 전투기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유도탄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레이저로 얘를 계속 쫓아가는 걸 계속 비춰야 돼요. 레이저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럼 레이저가 쭉 따라가면서 얘가 계속 레이저의 상황이 이렇게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걸 쏘고 나면 이 쏜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계속 날아가는 폭탄이 이 레이저,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는 레이저 상황들을 쫓아가면서 레이저하고 광선하고 내 폭탄이 계속 일직선이 되게 한 선에 있게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맞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가 타겟인 거죠, 얘가. 얘가 타겟인 거죠. 여기서 이제 레이저하고 움직이니까 레이저를 쏘고 있으면 이렇게 레이저가 쭉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폭탄을 쏜 레이저 미사일 비슷한 거겠죠, 이때는. 얘가 이제 레이저 선하고 계속 이제 맞춰지게 그거를 이제 계속 따라가면서 해주면 나중엔 맞게 된다. 아까 이제 프리츠 X 말씀하신 게 생각나는데 옛날 디스커버리 채널인가요? 거기서 한번 똑같이 프리츠 X를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진짜 배가 아니고 땅 위에 이제 전함과 비슷한 같은 크기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표적을 땅 위에 그려놓고 이거를 폭격기에서 이제 투하하는 거예요. 투하해가지고 얼마나 정확히 들어갈까 하는데 비교적 정확하게 그 배의 명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에도 참 저거를 어떻게 만들었나 하여튼 독일의 기술에 대해서 제가 감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원쌤 말씀 듣고 나니까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게 페이브웨이 시리즈 관련해서 이 미사일을 만든 대표적인 미국 회사가 이제 레이시온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기서 만드는 건데 거기서 만든 그 책자를 보면 이러한 그 스마트 밤이 페이브웨이 시리즈가 무유도 폭탄, 멍텅구리 밤에 비해서 한 90배 이상, 100배 가까운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보면 무유도 폭탄의 경우는 310피트, 그러니까 약 100m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유도 폭탄의 경우는 3.6피트, 거의 90에서 100분의 1 정도 그러네요.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3.6 차이가 1m. 난다는 3.6피트면 1m밖에 안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근데 이 가격을 보면 멍텅구리 폭탄에 비해서 유도 폭탄은 아주 그렇다고 100배 비싸냐 그게 아니에요. 한 10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 90배 그러니까, 좋은데 10배 예. 비싸면 좋은 그러니까 거네요? 멍텅구리 폭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NK80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500파운드. 1파운드가 0.45kg이니까 225kg짜리 폭탄인데 네. 이거는 보통 한 2,000불,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요도 장치를 붙은 PBA2의 경우는 2만 불, 우리가 한 2천만 원 정도, 10배 정도 차이 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가격 대비 효과를 따져보면 가격은 10배 비싸지만 정확도는 90배. 100배, 90배, 100배니까 가성비가 유도폭탄이 뛰어나다 훨씬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또 뭐 부수적인 것들이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민간인에 대한 오폭, 아군에 대한 오폭은 물론이고 네. 그게 워낙 정치적으로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그 부분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막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또 써야 될 폭탄의 양이 훨씬 줄어들겠죠. 스마트 돈도 더 폭탄을. 조금 들 거예요. 네, 결국은 제가 보기엔 가성비란 것 때문에 그런 거 운영유지비도 같아요. 적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부수적인 그 민간인 피해라든지 환경 피해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그래서 네. KBOA는 2, 3 지금 4까지 나와 있는데 그거를 뭐 이제 GBU 10이라는 폭탄이 있어요. GBU 10부터 지금 뭐 28 벙커버스터로 유명한 28까지가 이제 KBOA 3 시리즈였고요. 그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KBOA 4 시리즈까지 다양한 형태의 그 KBOA 시리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 페이블 시리즈면 그 기본 무유도 폭탄에다가 다 키트 형식으로 이렇게 애돈 장착한 다 그런 거. 요즘 것도 그런 거예요? 아니, 다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등장하는 무기들 요소 중에 하나는 요즘 이제 F-35 같은 스텔스의 경우는 예. 이게 폭탄을 날개 밑에라든지 북토 이제 외부에 달잖아요. 그러면 이 레이더의 반사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스텔스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스텔스기들은 스텔스 성능이 요구될 때는 내부 무장창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몸 안에 폭탄을 집어넣습니다. 폭탄이나 미사일을 내부 무장창이라고 그 안에 집어넣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보다는 큰 게 들어가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가급적 작게 만들어서 작고 가볍게 만들어서 넣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폭탄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작지만 정확도가 높은 이런 폭탄이 개발이 됐어요. 그런 이제 스텔스기용 내부 무장창에 적합하도록 이 대표적인 게 미국의 이제 SDB라는 게 있어요. 스몰 디아미터 밤. 그러니까 직경이 작은 그런 이제 밤이라는 의미인데 이런 것들은 초기부터 키트를 붙인 형태가 아니고 원래의 스마트 밤으로 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예. 그럼 그 없어도 그 뭐 페이브웨이도 뭐 GBU 뭐 이렇게 모델이 많잖아요. 그 뭐 벙커버스터까지 그러면 그때 걸프전쯤에 사용된 거는 그 중에 어떤 모델 좀 되는 거죠? 그때 처음 등장한 게 GBU 15. 15. 이게 활공 유도 폭탄이라고 하는데 예. 이거는 자체 중량이 1,125kg짜리 MK84 폭탄을 개량했으니까 아까 그렇게 MK82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비슷한 류의 폭탄을 멍텅구리 네. 폭탄을 개량해 만든 건데 요거는 이제 로켓과 결합해서 AGM-130 미사일로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다음에 걸프전에서 이제 더욱 화려하게 등장해서 소위 세계 독재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른 게 GBU 28이에요. 요거는 벙커 버스터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대충 이제 뭘 할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죠. 벙커를 터뜨리는. 벙커를 뽀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그 이름인데 그 걸프전 때 지하 이제 뭐 30.5m 뭐 이런 데들 이제 벙커들이 막 지하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30.5m 깊이의 벙커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이라크군의 사령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딥스로트라고도 하는데 예, 깊은 목구멍 이런 이건 익명의 제보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영어로. 워터게이트 때 그게 굉장히 유명한데 그렇죠. 익명의 제보자
누구냐. 예. 그리고 딥스로트가 그때 굉장히 유행한 말이 됐죠. 그러니까 익명의 제보자가 있는 정도로 효과적으로 상대방의 숨어 있는 벙커를 없앨 수 있는 거죠. 그 의미군요. 그런 의미로 붙인 건데 요거는 이제 페이브 A 시리즈, 페이브 A 3 시리즈 중에 하나인 레이저 유도 폭탄인데 1991년에 육군의 8인치 곡사 포탄 포신에다가 부품을 조합해 만들었어요. 같은 해인데 유도 장치와 날개 등을 붙여서 작동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첫 투하 시험을 합니다. 근데 실험에서 두께 7m의 콘크리트 벽을 뚫어요. 두께 7m면은 2층짜리 콘크리트 덩어리를 뚫고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나 아니면 뭐 F-15A 전폭기 이런 데다가 설치해서 공중 투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레이저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폭탄에 장착된 이제 2,000kg의 탄두가 있는데 요거는 떨어진 다음에 바로 터지는 게 아니고 바로 지하 30.5m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터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벙커를 완전히 그냥 모든 사람을 없애버리겠다, 모든 장치를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거고. 그래서 걸프전에서는 이제 2기가 투하가 되고, 그 다음에 개조를 많이 거쳐가지고 2001년에 이제 아프간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소위 테러와의 전쟁 미국에서 했던. 그때 이제 탈레반하고 오사마 빈라덴의 거점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도 카불, 아프간 수도 카불하고 탈레반 거점 도시 이제 칸다하르라고 이런 데 이제 투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걸프전 때까지만 해도 이 스마트 폭탄을 사용을 했지만 아까 2개 떨어뜨렸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폭탄의 8%에도 불과했던 것이고, 사실은 뭐 이때까지도 거의 대부분은 그냥 멍텅구리 폭탄으로 쓰이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1999년에 나토의 유고 연방 공습 작전이 있었죠. 그때 이제 산악 지역 특성 때문에 유고슬라비아는 이제 안개가 굉장히 심하게 끼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안개가 낀다는 건 또 구름이 낮게 그냥 낀 경우도 안개같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길 앞에 이제 뭐 구름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공중에서 투하된 레이저 유도탄이 레이저 빔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데나 떨어지거나 아니면 투하를 할 수가 없거나 오폭 사고들이 발생을 이제 한 경우가 실제로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레이저로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바로 새로운 방식, 즉 GPS 방식의 GPS. 예. 우리가 익숙한 그 GPS. 스마트폰에도 GPS가 들어가지만 스마트 폭탄에도 이제 GPS를 쓰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라크 전부터 그럼 이 GPS 폭탄은 그러니까 이게 GPS가 보면 우리가 인터넷이 사실은 이 펜타곤 군사적 요구에서 출발이 된 거잖아요. GPS도 마찬가지 군사적 용도에서 출발이 됐지만 민간이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상당수의 폭탄 미사일들이 이제 이 GPS 유도 방식을 써요. 근데 저 처음으로 이제 만든 1992년에 미국의 노스록 그루만이라는 데서 갬이란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GPS aided munition의 약어인데, 이것도 처음에 이제 키트 형식으로 이 멍텅구리 폭탄에 유도 키트를 붙이는 형식으로 개발이 됐고, 원래는 이 B2 스텔스 폭격기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갬은 GBU 36, 37 B로 분류가 되는데, 아주 적은 양이 생산이 돼서 아프간전하고 이라크전에 사용이 됐고요. 그 뒤에 이제 본격적인 GPS 폭탄이 등장합니다. 요즘 하여튼 여러 해 전부터 이 스마트 폭탄의 신데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뭐 대표주자. 신데렐라에 대한 이게 신데렐라라고 하니까.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미사일계 심청이 뭐 효녀 이런 말이야. 그거보다는 신데렐라가 낫죠. 그런데 바로 이건데요. 왼쪽에 보이는 이 전투기에서 F-16에 투하하는 게 이제 제이담이에요. 실제로 디스커버리 채널에 세상을 바꾼 10대 무기에 이 제이담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획기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미국이 옛날에는 주요 분쟁 지역에서 어떤 걸 썼다 그러면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만 있었는데, 이제는 크루즈 미사일 외에 제이담이 추가될 정도로 아주 그 역할이 커진 무기인데, 이건 마찬가지 멍텅구리 폭탄에 키트를 붙이는데 뭘 붙이냐? GPS, 그다음에 INS라고 Inertial Navigation System이라고요. 관성 함폭 장치인데, 이 2개의 이제 유도 장치를 키트 형식으로 이제 붙이고, 그다음에 날개 부분에 이제 방향을 조정하는 플랩이라고 불리는 이런 장치가 있는데, 보통 이거 최대 사거리는 뭐 한 24에서 28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정확도는 이제 수미터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높은 이제 정확도를 갖고 있고요. 장점이 뭐냐하면 레이저 유도 폭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목표물 도달할 때까지 계속 레이저 광선을 쏴줘야 그렇죠.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GPS는 날씨 영향을 거의 안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번 떨어뜨리면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GPS 유도를 받아가지고 GPS 위성 신호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이제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 이제 좀 어려운 용어를 쓰자면 fly and forget이 가능하다. 쏘고 잊어버리는 이제 그런 형태의가 가능한. 그리고 이게 좌표면 각각 입력을 해주면 뭐 폭격기 같은 경우 물론 한꺼번에 24발의 제담을 서로 다른 목표물을 때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이죠. 그리고 일정 고도 이상에서 투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 대공 확인으로부터도 이제 굉장히 안전한 위치에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네. 저기 스마트 폭탄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게 그 걸프전 초기 때는 한 10%도 안 쓰였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쯤부터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걸까요? 이게 이제 2003년에 이라크전 때, 네. 이때 68%라는 엄청난 비율로 확 올랐네요. 확 올랐죠. 이라크의 정규 작전이 이제 충격과 공포라는 신조를 만들어냈었잖아요. 네. 그때 많이 쓰였는데 그 말이. 그리고 전쟁 자체가 한 달밖에 안 끌고. 근데 이라크 전쟁에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이 쏟아 부어지죠. 그래서 전쟁터에 돈을 부었다라는 말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비싼 최첨단 무기가 대량 실험되고 사용하면서도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서 전쟁 비용이 엄청나게 높지만 이때 쏜 미사일 가격만 이틀 동안 쏜 미사일 가격만 1,000억 원 어치예요. 개전 첫날 이제 후세인 은신처 공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BGM-109 토마호크 미사일, 우리 이게 순항 미사일이죠. 네. 여기 하나가 6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6, 7, 8, 9, 10. 7억 원에서 18억 원 사이인데 요거를 이틀 동안 60발을 발사를 해요. 이것만 이제 대충 430억에서 한 1,080억 원어치를 쏜 거다라고 할 수 있고, FA-18 같은 이제 공습에 참가한 전폭기를 이제 발진시킨 데가 미 항공모함들이죠. 에이브러햄 링컨호, 뭐 시어도 루스벨트호, 해리 트루먼호, 이게 다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인데, 요런 건 이제 만재 배수량이 95,000톤씩 되는 엄청나게 큰 배들이잖아요. 얘네들은 건조비가 이제 40억 달러, 4조 8천억 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세척이 막 가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드린 그 GBU-28 벙커버스 있잖아요. 요것도 비교적 싼 편이지만 하나당 23만 1,000달러니까 한 2억 7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다음에 200km 떨어진 목표물도 공격하는 AGM-154라는 JSOW, 그러니까 합동 원거리 무기라고 해요. 요거는 한 발당 24만 달러에서 65만 달러. 그러니까 2억 9천만 원에서 7억 9천만 원. 그러니까 폭탄 하나가 다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적어도. 그죠? 그 미사일 사일로는 거의 그 아파트 단지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돈을 쏟아부은 게 강남에 비싼 아파트 빼고 그러면 아 그런 거예요. 우리 산 아파트. 어떤 분들 이렇게 불쾌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얼마인데 지금. 그래, 죄송합니다. 일단 그 편차가 있는 거니까. 편차가 있는 거니까. 이 정도로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제이담 있잖아요. 제이담에. 요거는 발당 2만 5천 불밖에 안 하기 때문에 3,07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거라고 또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러게 그 아파트 단지 얘기하다 갑자기 주차장으로 바뀌었네. 그러네. 그렇죠. 가격 경쟁이 확고한 느낌이. GPS 단점은? GPS 단점은 레이저는 아까 기상 영향. GPS가 단점이 있나요? 있죠. 지하는 약하다, 그죠? 제일 큰 게 교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란. 그래요? 그 여러 해 전에 북한이 이제 우리 한미연합 훈련할 때 GPS 교란해가지고 일부 선박, 항공기 이런 데 좀 이상이 생기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란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이제 치명적인 단점인데, 물론 이제 미국의 군용 GPS는 항제밍이라고 그래서 교란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갖추고는 있어요. 갖추고는 있는데 일반적인 장비의 경우 모든 무기가 다 군용 GPS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용 GPS를 쓰는 군용 무기의 경우는 교란이 될 수 있다.
그런 거고. 근데 이 문제는 교란 장비가 무지하게 싸요. 몇십만 원이면 한 몇백, 100km, 200km 떨어진 곳까지 GPS 교란할 수 있는 장비를 몇십만 원이요? 몇십만 원 살 수 있어요. 몰카도 아니고요? 네, 네. 뭐 30만 원, 40만 원에 그 실제로 국제 시장에 보면 네,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예. 북한이 그런 팜플렛 만들어서 중동 지역에 뿌린 적도 있고 그래요. 뭐 몇십만 원 이게 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간 실제로 그 이라크전에서도 그 사담 후세인이 러시아로부터 이 GPS 제머하고 제밍 장비를 비밀리에 구매해서 이제 활용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왜 교란이 가능하느냐? 이게 GPS 위성이 정지궤도 위성이잖아요. 그 지상에서 36,000km 아주 높은 네. 고도에 있어야 이게 정지궤도가 됩니다. 근데 36,000km라는 뭐 말로 그렇지 이게 얼마나 높아요? 지구 직경이 얼마인데 네. 36,000km 상공에서 이 전파가 오니까 그쵸, 우리는 예전에 예. 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별. 예. 별 보인다면서 인공위성도. 예, 아, 그 인공위성도 보이죠. 예. 네. 우리 별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그게. 인공위성의 성도 별성자를 쓰죠 사실은. 아, 그렇구나. 사람이 만든 별이니까. 그런데 아, 그러네요. 근데 하여튼 워낙 높은 데서 신호가 오니까 약하고 네. 약한 만큼 이제 교란되기 쉽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잡으려면 뭐 삼각 측량법 비슷하게 이제 세 개의 GPS 위성으로부터 받아야 이제 정확한 위치가 잡히는 건데 보다 정확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 개의 위성으로 동시에 전파를 받아야 정확하게 이제 자기 위치를 잡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과정에서도 이제 제머는 강력한 교란 전파를 쏴서 교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짜 신호 같은 걸 보내가지고 또 이제 교란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GPS 교란에 대비해서 원래 이제 그 INS 관성항법 장치라는 거를 집어넣어서 쓰는데 근데 이제 관성항법 장치는 교란이 안 됩니다. 이제 교란하기 어려운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GPS 유도 방식일 때 아까 이제 최신형은 수미터까지 낮아졌지만 전에 이제 제2단 같은 경우는 한 13m 정도 정확도가 12m 정도 그 정도의 그 CEP라는 정확도를 가졌는데 INS의 경우는 그 오차가 커져요. 한 30m 정도로 커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GPS 교란해서 이걸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뭐 휴대폰 쓸 때도 LTE도 쓰고 네. 와이파이도 쓰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다 맞춰가면서 잘 쓰는군요. 오늘 이제 또 본방 야사에서는 히토류 요즘 이게 좀 핫한데 미중 무역 전쟁에서 자주 언급이 되죠. 공업용 황금 히토류가 유도 폭탄과도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본방 야사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히토류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각에 극소량만 함유되어 있는 희소 금속의 한 종류입니다. Rare Earth Element, 땅속에 거의 없는 물질이라는 영어를 일본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히토류라는 이름이 탄생했고 우리나라도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맨 위에 중앙 검은 가루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라세오디뮴, 세륨, 란탄, 네오디뮴, 사마륨, 가돌리뮴 이처럼 이름도 생소하고 발음도 어려운 히토류 이야기를 왜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히토류 없이는 유도 폭탄도 만들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으로부터 224년 전 스웨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핀란드에서 태어난 요한 가돌린, 수학자였던 그는 31살이던 해 화학자로 돌아섰고 능력을 인정받아 아보 대학의 화학과 교수로 부임하는데요. 이듬해인 1792년 가돌린 교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새로운 암석을 분석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돌린 교수는 그 길로 곧장 아레니우스에게로 달려가죠. 그가 도착한 곳은 스웨덴 스톡홀름 근교에 위치한 이테르비 마을. 이미 아레니우스 중위의 의뢰를 받은 여러 과학자들이 새로운 암석을 연구 중이었는데요. 암석은 마을의 이름을 따서 이테르바이트라고 불렸습니다.
2TB의 시료를 분석해 나가던 가돌리는 2TB의 3분의 1 이상이 전에 발견된 적 없는 화학물질로 구성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 새로운 화학물질은 하나의 원소가 아니라 산화물의 형태라는 것도 알게 되죠. 가돌린 교수는 새로운 산화물에 이트리아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교수직도 내려놓은 채 연구에 몰두하는데요. 산화물이란 어떤 원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문에 원하는 금속을 분리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가돌린 교수는 새로운 산화물을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늦게 시작한 화학대학원 과정에서 철광석 시료를 분석하는 훈련을 중점적으로 받은 덕분이었죠. 그는 이듬해 결과를 학계에 발표했고 1797년 새로운 산화물은 이트리움으로 명명되는데요. 바로 인류 최초의 히토류입니다. 히토류란 한 원소가 아니라 다양한 전자산업 등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소 17종을 통칭합니다. 스마트폰부터 스마트탄까지 현대 첨단 산업에 히토류가 쓰이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열 전도성은 기본, 화학적, 전기적, 자성적, 발광적 성질이 모두 뛰어난데 사람에게는 전혀 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히토류를 최초로 발견한 가돌린 교수의 업적을 기려 2TB는 가돌리나이트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히토류 연구에 뛰어드는데요. 1885년 오스트리아의 화학자 칼 아우어 폰 벨스바흐가 네오디뮴이라는 히토류를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히토류를 최초로 발견한 지 약 한 세기 만이었는데요. 원자번호 60번, 바로 이 네오디뮴이 정밀 유도폭탄의 필수 재료입니다. 네오디뮴은 한마디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구적인 자석인데요. 정밀 유도폭탄은 비행 시 바람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목표물까지 방향을 잡아주는 방향 조절 장치가 필요한데요.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미세 자석을 네오디뮴으로 만듭니다. 네오디뮴은 자력이 일반 자석보다 10배 이상 강력해서 폭탄을 더 작게, 더 가볍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네오디뮴은 레이저 유도 폭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레이저 유도 폭탄은 레이저 조사기로 공격 목표에 레이저 광선을 비추고 공격 목표에 다 반사되어 온 레이저 반사파를 포착해 목표까지 스스로 찾아가는 원리인데요. 일루미네이터라고 부르는 레이저 조사기의 레이저 매질이 바로 네오디뮴입니다. 무기 제조에 쓰이는 히토류는 비단 네오디뮴만이 아닙니다. 이트리움은 탱크의 거리계와 함정의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항행 통제 장치 부품의 필수 원료로 쓰입니다. 베릴륨은 미국의 차세대 제트 전투기와 드론의 재료이며 전투기의 사신으로 불리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에도 히토류가 사용되는데요. 현대 사회에서도 히토류는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스마트폰에는 20가지의 히토류가 들어가며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 발전, 태양력 발전은 물론 의료용 레이저, 카메라, 컴퓨터, 방사성 차폐 효과가 뛰어나 원자로 제어제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죠. 현재 세계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산업 사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건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자원이 바로 히토류입니다. 그리고 최근 실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기이자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무기는 바로 정밀 유도폭탄인데요. 정밀 유도폭탄과 히토류, 미래의 든든한 기대주 아닐까요? 자, 다시 또 스마트 폭탄으로 넘어가서 좀 우리나라 얘기를 해야죠. 우리나라도. 네. 네. 자꾸 우리 폰 얘기도 죄송한데 지금 우리나라도 스마트폰의 강국인데요. 우리나라에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 수준은 안 되더라도 우리도 GPS 유도 스마트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네. 앙증맞은 교보제를 하나. 이게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인 KGGB 모형인데요. 네. 그건 제비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지집이에요? 지집이에요. 네. 저는 사진을 들고 왔는데 네.
사진 쪽이 조금 더 멋있어 보이긴 하네요, 뭔가. 뭔가 더 있어 보이죠. 네. 그러네요. 근데 같은 건 알겠어요. 이게 이제 날개. 투하되면 날개가 펴져서 일반적인 폭탄보다 상당히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글라이더처럼 날아가는 것이죠. 이 활공 유도 키트라고 그러는데 이 보조 날개를 단 거예요. 우리 영화에 보면 사람 등에 이렇게 딱 부착해가지고 날 수 있게 하는 그 거죠. 아이언맨 그 시리즈 나오잖아요. 그 예, 그 예, 누구죠? 그 예. 사람이 그 등에다 날개 달고 로봇에 다니잖아요. 나오듯이 예, 이제 그런 예. 식으로 딱 이 위에다가 붙인 겁니다. 이거. 예. 이게 키트죠, 이것도. 그것도 키트죠. 네, 예, 키트죠. 예. 그래서 이제 활공 유도 키트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여기 보면 회사 이름이 나오는데 LIG 넥슨 이 개발한 거고 만드는 것 자체는 이제 LIG 넥슨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 2007년에 개발에 착수해서 62개월 만에 개발이 됐고 2012년부터 공군에 인도되기 시작한 이런 무기인데 이거는 이제 NK-82 500파운드 폭탄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활공유도 키트를 위에다 이제 붙인 형태고요. NK-82 계속 나옵니다. 네. 와, 마크만 만큼 그 고정하게 쓰이네요. 계속 나오네요, 이거 진짜. 아까 제이담이 보통 24, 28kg라고 했잖아요. 사거리가. 네. 근데 이거는 뭐 적게는 70, 많게는 길게는 111km까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풍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날씨에 관계없이 전천후, 밤낮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우리가 이제 북한 위협 중에 장사정포 위협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장사정포가 이렇게 보통 산 안에 이제 갱도를 뚫어서 들어가 있는데 예. 이 산 뒤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쏘는 경우가 많아요. 앞쪽이 아니고. 그 무슨 장점이 있냐면 뒤쪽에 있으면 우리가 K9 같은 곡사포로 공격을 할 경우 이게 후사면이라고 그러죠. 우리 장교로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후사면, 박격포. 예, 그러니까 박격포사장. 예. 후사면은 이 곡사포로 잡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산에 걸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 산 뒤쪽에서 이 장사정포를 많이 쓰는데 이게 이 후사면을 공격하는데 이 곡사포나 K9 같은 거는 어려운데 이 KGB는 가능하다. 왜? 이게 탄을 뺑 돌아서 이렇게 뒤쪽으로 돌아서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GB가 여러 용도가 있는데 북한의 장사정포를 잡는 그러한 유력한 이제 효과적인 무기 중에 하나로도 이제 많이 이제 꼽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날아가는 게 여기서 불 나와서 날아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 미사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네. 100km 그러니까, 가까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날개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컴퓨터가 이제 계산을 정확히 하는 거죠. 풍향이라든지 뭐 이런 거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을지,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을지 계산해서 이 날개를 통해서 이 플랫포른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조정 날개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죠. 추진체가 전혀 없이 진짜 말씀하신 그렇죠. 이게 활강이라 하시나 활강 그거로만 모르는 분들은 이게 그러면 미사일처럼 추진력이 있어서 가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살살이라도 뽑아줄 줄 알았죠. 저는. 그래서 이제 폭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추진력이 있으면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죠. 70에서 100km 산을 이렇게 돌아서 갈 정도로. 네, 그거는 이제 그 조종 날개를 조종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확히 때릴 수가 있고. 대단하네요. 꽤나 높은 데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게 가능하죠. 위에서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게 이 자체 성능뿐 아니고 이 독자 개발을 통해서 수입하지 않고 우리 거를 씀으로 해서 뭐 1,612원의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1,508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 그리고 뭐 요즘 일자리 얘기 많이 하는데 한 중요하죠. 1,458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권장 소비자 가격은 얼마 받으면 되는 건가요? 이게 제이담이 아까 2만 몇천 불,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비싸요. 아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장치가 더 붙고 그랬으니까. 네. 근데 미사일보다는 훨씬 쌉니다. 한 발에 1억 원 정도. 1억 원. 네. 토마호크 미사일이 아까 뭐 10억 원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물론 뭐 토마호크 미사일하고 비교할 거 아니지만 보통 미사일이 뭐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사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성비를 따졌을 때 괜찮은 거죠. 그 명령 통신 장치, 그 PDU라는 것을 휴대용으로 만들어서 조종사가 이를 휴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와이파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블루투스처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론상으로만 따지면 뭐 러시아제 전투기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별도의
소프트웨어 개발비라든지 뭐 장착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됐다고 그럽니다. 예, PDU라는 휴대용 컨트롤러로 단말로 대단합니다. 이거 전용 리모컨 같은 걸 갖고 있던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 거겠죠. 그렇죠. 이야, 그거 기가 막힌 생각입니다. 역시 또 우리인데, 우리 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인테그레이션 통합이라고 그러는데 무장 통합 이게 무기들 폭탄 미사일을 어떤 특정한 전투기에 장착하고 네. 이런 게 저도 놀랐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고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런 게 정말 바가지 쓰기도 쉽고 막 그런 거여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역시 그러면 스마트폰 강국답게 스마트폰 리모컨을 만들어가지고 아니. 얼마 전에 국방개혁 2.0 개혁안을 국방부에서 발표했는데 그때 국방부의 캐치프레이즈가 지금 우리 군이 좀 둔중한 공룡 같은데 이거를 날쌘 표범,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게 있죠. 훨씬 공룡보다는 작아지지만 표범이 이게 전투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전투력은 더 강해진 이런 군대를 만들겠다는 이런 게 캐치프레이즈인데 다용도 이 첨단 정밀 유도 폭탄, 이런 스마트 폭탄들이 또 중요한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기는 10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도 하루라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다산 정혜공 선생의 목민심서 병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혜공 선생님 진짜 모르는 게 없어요. 지금 이분 제가 보기에는 역대급 천재인 것 같습니다. 이분 저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전쟁을 위해서 강한 군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단순히 전쟁을 위해서만 아니라 또 평화를 잘 지키기 위해서 강한 군대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본게임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고 확실하면서도 여러분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돌아보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혜경 선생님 말씀 진짜 대단한. 언제 우리 정혜영 선생님 다를 수는 없겠죠? 안 맞죠? 온갖 데 다 나와 이분은.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 나오시는 분인데. 그러게요. 네. 100년 이상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루라도 구비하지는 안 된다. 병전.